안녕하세요. 그레이트 라이프 치어리더 글리치입니다. 오늘은 캐서린 폰더의 부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한동안 우울증과 질병, 외로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완전히 좌절하며 지내기도 했다. 온 세상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잘못되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아들을 책임진 몸으로 자포자기한 채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다. 아들과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다. 제 상황하고도 굉장히 유사해요. 저도 5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감정적으로나 신체적, 금전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던 무렵 마침내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수단, 즉 생각의 위력을 배우게 되었다. 생각은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건강과 행복, 부, 성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다. 이 놀라운 성공의 비결을 파악하자마자 행운의 여신은 내게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이 책은 결국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의 사고 습관을 실천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 부의 법칙을 적용해서 성공을 하게 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머릿말이 끝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들어가 보죠. 1부의 챕터 1번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라. 굉장히 멋진 말이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께 마땅히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난해질 권리가 없습니다.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불행보다 2배로 불행한 것입니다. 풍족한 삶으로 우리를 데려다줄 확실한 방법이 우리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 역시 생각보다 쉽다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부를 열망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를 이루고 싶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를 원하는 감정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지금 어떻게 그랬었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와, 한 사람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당시 확실한 기억은 안 나는데 당시 좀 유명했던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분이 받았던 주급보다 제가 더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내가 느꼈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죄책감까지는 아닌데 뭔가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렇게 벌어도 되나 한 사람이? 그 생각을 분명히 했어요. 제가 그때 어디 지금은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만 당시 교회를 다녔는데 주말마다 주말 아침마다 버스를 타잖아요. 그럼 버스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단 말이에요. 서울로 가는, 잠시 지방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면 이제 몇 명이 버스에 있는지가 대강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분들 월급을 다 합친 게 내가 어저께 하루 만에 벌었던 돈보다 더 적은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때 제가 가졌던 약간 의구심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돈을 이렇게 벌어도 되나? 이 의구심이 결국은 제가 더 이상은 그렇게 많은 돈을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벌지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뛰고 있으면서도 부가 미덕인지 악덕인지 판가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고민이 깊어져서 실생활까지 악영향을 미치면 성공에 대한 열이마저 수그러들게 된다. 그날이 그날처럼 되는 대로 살아가도록 속박해버리는 것이다. 사실 성공한 사람 중에 많은 수가 부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상당한 갈등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 부는 곧 축복이라는 확신만 얻게 된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는가. 아무래도 이 책은 미국의 크리스찬니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문화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납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가난은 죄다라고 돼 있네요.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마저도 결코 꿈도 꾸지 않았을 행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난이다. 그러니 가난이 미덕이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두기로 하자. 금전적인 궁핍 속에 생활하고 있다면 문자 그대로 악덕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고 금전적인 악덕 속에 빠져 생활할 필요는 없다. 빠져나갈 방법은 분명히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은 꽤나 익숙한 말이에요. 생각이 성공을 만든다. 생각은 현재 우리를 만들었으며 앞으로의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부에 대한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이다. 즉 성공의 동반자로서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신이 준비해 놓은 부와 성공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땅하고도 옳은 생각이며 신은 나를 위해 풍성한 우주를 준비해 놓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부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성공을 만든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이다. 여기까지가 챕터 1이었습니다. 챕터 2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부의 원리를 적용하라 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철학자 제임스 앨런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람이 생각할 줄 안다는 것, 그것은 곧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변화와 재생의 기능을 자기 안에 품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 간단하면서도 위력적인 성공의 비밀을 이해하고 실제 삶에 적용하자 물결이 뒤바뀌듯 행운의 배는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부를 위한 기본 원리를 적용하면 수학 공식처럼 명명백백하고 확실한 결과를 낳는다. 만일 이러한 부를 이룰 수 있는 원리가 공식처럼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공식이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정수라면 저는 이 공식을 적용할 때 당연히 그 결과가 공식대로 맞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왜 작동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력이 창밖으로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면 그 물체가 9.8m/s 제곱의 가속도로 땅을 향해서 떨어질 것과 명백히 같은 이치예요. 그건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살려줘야겠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늘로 둥둥 날아가지 보통은 않죠. 기대가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원리를 가리켜서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표현한다. 성경에서는 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으로 비유했다. 에머슨은 이를 보상의 원리라고 표현했다. 에머슨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노력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보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당신에게는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복리에 복리를 더하는 것이 신이 베푸는 관례이고 법칙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약간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보상이 늦는 것이 더 큰 보상을 준비하고 있으시기 때문인가 라는 약간의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요. 받기 위해선 먼저 줘야 하고 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 원리를, 이 부의 기본 원리를 발산과 흡수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상상을 외부 세계로 발산하면 그 결과를 고스란히 실제 삶과 일숙으로 끌어들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고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즉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거저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아마도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난에 쪼들린 사람이 남한테 줄 게 어디 있어. 여기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그러나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줄 것은 언제든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꼭 돈과 물질만이 아니다. 사소한 칭찬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에도 발산과 흡수의 법칙은 작동한다. 그래서 이 귀중한 인생의 비밀을 전 세계인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저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진정으로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먼저 넉넉히 내주어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에머슨이 하는 말입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밀스러운 힘을 끊임없이 발휘하여 위대한 일들만을 계속해서 끌어들인다.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모두 끊임없이 발산과 흡수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진정으로 인생에서 더 많은 부와 성공을 누리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그리고 대담하게 성공과 부를 향해 생각을 고정시켜야 한다. 좌절과 실패에 몰두하지 말고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생각을 발산하면 그에 걸맞는 현실을 흡수하게 돼 있는 것이다. 마음이 먼저다라는 소제목 하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사는 먼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인가. 마음이란 이미 존재하는 세계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일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세계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대부분 그 능력을 거꾸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경에 빠지는 것이다. 그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어떤 목표를 향해서 생각과 감정, 기대를 집중시키면 그것이 곧 실제 경험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애걸하거나 하소연할 필요도 없이 조용히 진정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목표를 선택하고 생각하고 발산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부가 쏟아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참 좋은 말이네요. 그 다음 우울한 기질은 날려보내라 라는 소제목 하에는요, 선언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선언문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초강력 자석이다. 내가 끊임없이 발산하는 생각, 감정, 상상에 따라 열망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 나는 내 우주의 중심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발산하면 흡수하게 되어 있다. 즉 마음속으로 선택하고 이루겠다고 마음먹은 모든 것을 내게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장 값이 있는 것, 그러니까 건강과 성공, 행복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인류와 나 자신을 위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챕터 3번입니다. 여백을 만들라. 여기부터 좀 책이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자연은 텅 빈 여백을 싫어한다. 특히 부의 원리에서 그러한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여백의 법칙이란 가장 중요한 부의 원리 중에 하나이다. 정직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고 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여전히 실패만 계속한다면 대개 여백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여백의 법칙이 과연 뭔지 알아보고 싶죠? 여백의 법칙이란 다음과 같다. 인생에서 더 큰 부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빈 공간을 만들라는 것이다. 즉,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은 빈 공간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제거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 부분이 굉장히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업가가 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요, 날이 갈수록 허약해지고 고열과 잦은 기침에 고통스러워 했대요. 그러다가 문득 여백의 법칙을 떠올리고 나서 뭔가 치워야 될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궁리를 해봤대요. 골똘히 그 부분을 찾던 그는 자신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짚어본 결과 미워한 상대방보다 미움을 품은 자신이 더 큰 상처와 병을 얻었음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결국 혼자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영원히 잊어버립시다. 당신에게 상처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도 자유고 당신도 자유며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일들도 자유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열기가 가셨고 의사는 그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용서를 통해서 이 사업가는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었으며 그 결과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다음 챕터의 제목이 용서가 해답이다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그보다 많은 사람들과 편지를 통해 상담하면서 나는 부를 가로막는 최후의 걸림돌이 바로 용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백을 만들어내는 용서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매일 30분 정도 자리에 앉아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한다. 부당하게 누군가를 비난했다면, 누군가와 지나친 언쟁을 벌였다면, 누군가를 험담했다면, 법적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자. 그들이 잠재의식을 통해서 반응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실수나 실패로 자책하고 있다면 당신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부와 성공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 준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며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놓아줘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더 좋은 것을 내 앞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크게 증가된다. 그 다음 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부유한 이미지를 만들라. 마음에서 완전히 놓아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부를 위한 여백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현재 가진 자원을 이용해서 최대한 부유한 느낌과 분위기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느 누구에게도 궁핍하거나 부족해 보인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궁핍과 한계에 대해서 말하는 습관 때문에 가난한 집에 갇혀 살고 있다. 결코 자신을 가난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비관적인 대화 습관도 버려야 한다. 바로 이때 부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한다.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비스러울 정도로 새로운 부의 통로가 열릴 것이다. 미처 깨닫지 못하던 자신의 능력과 장점을 깨닫게 되면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저절로 당신을 거들게 될 것이다. 부를 위해 여백을 만들라. 사람은 언제나 현재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한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옷이 작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더 나은 인생을 향해 성장하려면 옛 생각은 맞지 않아야 마땅한 것이다. 옛 것에 집착할 때 진보는 방해를 받고 정지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불타는 열망을 가져라 라는 제목의 장인데요. 마음의 여백을 만들었다면 이제 창조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 빈자리에 풍성한 부를 가득 채울 차례다. 창조적인 부의 원리는 세 단계로 구성이 된다. 첫째, 목표를 향해서 간절한 열망을 불태우고 달성 계획을 글로 적어서 날마다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둘째,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그린다. 셋째, 목표 달성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확인시킨다. 이렇게 세 가지가 창조적인 부의 원리고요. 사람들이 건설적인 열망을 불태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책의 저자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최고와 최선을 열망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있다. 열망하는 내용을 글로 적어라. 이 열망하는 내용과 실현 계획을 지면에 옮김으로써 마음속의 열망은 더욱 명료해진다. 명백한 의도가 부여될 때에만 우리 마음은 명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과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하지만 과연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원하는지는 뚜렷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부는 계획된 결과이다. 부는 의도적인 생각과 행동의 결과다. 풍요로운 인생이라면 그저 되는 대로 대충대충이 통할 리가 없다. 교각이나 건물이 정확히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는 명백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다. 의도적인 계획이 없다면 지속적인 부란 있을 수 없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약간 아픕니다. 아마 저도 한때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좀 돈을 벌었지만 그 부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굉장히 큰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지속적으로 의도했어야 되는데 보통 약간 이유 없이 철모를 때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어버리면 뭐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번 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말 중에 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자신의 열망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현재 삶에서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목록을 만든다. 자기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것에 대한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그 목록을 완성한 다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선언해 보라. 여기 적힌 것은 모두 없어져야 해. 또는 여기 적힌 모든 것은 해결돼야 해. 이 목록을요 매일매일 만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부의 창조의 법칙 첫 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 목록을 수정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다. 참 많은 삶의 법칙이라고 말한 것들이 정말 많이 아침 저널링과 밤 저널링을 얘기합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몇 분간 조용히 앉아서 나와 주변 사람들이 꼭 해냈으면 하는 그날의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의 목록을 차근차근 적는다. 약 5분 정도가 걸리지만 하루 중에서 참으로 귀중한 시간에 속한다.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 이 목록을 만드는 일이 하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제가 해보니까 절대 하찮지 않습니다. 왜? 애초에 아침에 그리고 밤에 이렇게 뭔가를 정말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계속해서 지키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걸 다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의 자질을 거의 다 갖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의사 얘기가 나오네요. 어떤 의사는 희망소득액을 글로 적기 시작한 뒤 불과 몇 주 만에 상당한 소득 증가의 효과를 보았다. 이전에도 소득 증가를 원하고는 있었지만 목표 액수가 너무 과해서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런데 소득 증가 폭을 단위로 설정해서 글로 적자 서서히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몇 주 만에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고민거리를 늘어놓고 다닐 때 화를 부른다. 여러분이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은 마음이 불안하더라도 타인에게 말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공경에 처했다면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매일매일 조용히 글로 옮기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장의 소제목이 당신의 과거와 미래를 지배하라예요. 나는 상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며 여전히 과거 속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나간 날만 돌아보는 습관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럼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발전까지 망쳐버린다. 역시 방법은 같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점을 고쳤으면 좋았을지를, 현재와 미래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를 글로 적어라. 과거의 사건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았을지를 글로 적는다는 것은 아픈 상처를 들쑤시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의 불쾌한 경험에 집착하던 사람들이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연락해온 사례들을 나는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다. 심지어 과거의 사건으로 오해가 깊어져서 사이가 벌어졌던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하다면 바라는 해결 방향을 글로 적어보라. 그렇게 하면 생각 속에서 그 미래의 일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아까 이 과거를 지배하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영상인 네빌 거다드의 교정 가지치기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정신 세계에서는 시간 개념이 통용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미래 경험으로 투영되어 조화와 좋은 결과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효력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제목하에 부의 창조 법칙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성공과 행복으로 바꿔놓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 이 방법을 동원하면 인생에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결단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우선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자신에게 물어보자. 진지하고 정직하게 물어봐야 한다. 그런 다음 주요 소망을 글로 적어보자. 자, 이제 적어도 하루에 15분 정도는 그 목록을 확인하고 수정하는데 보낸다. 이 간단한 과정을 계속할 때 꿈꾸던 것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챕터 4의 마지막을 괴테의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다고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시작하라. 용기 속에 천재성과 힘, 그리고 마법이 들어있다. 다음 장은 챕터 5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하라. 역시나 이미지네이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모든 것을 실제 현실에서 창조할 수 있다는, 즉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가 실제 경험을 만들며 사람의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을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한다는 사실 정도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미 생소한 진리는 아니다. 실패와 궁핍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먼저 마음속에서 상상했기 때문이라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바로 그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 소망하는 인생을 향해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 나은 인생을 희망한다면 먼저 그러한 희망을 마음속에서 그림으로 그려야 한다. 이성이 가로막고 서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어.
말이 안 돼라고 회방을 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대담하게 마음속의 상상을 계속해 나간다면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 다음 소제목은 상상력이 성공을 거둔 역사상의 신뢰라는 거고요.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27년 동안 계속됐다고 해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그 이유가 양편 모두 목표나 전략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양편 모두 승리를 위한 특별한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지지도 이기지도 않은 채 어영부영 싸우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파르타 쪽에서 선견지명을 갖춘 유능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전쟁을 27년이나 되는 오랜 전쟁을 종결시키는데 단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부를 마음속에 그린다는 말은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뜻이 된다. 이 간접적인 방법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가난 실패와 전쟁을 벌이면 오히려 문제만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그 대신에 간접적인 방법, 즉 조용하면서도 끈질기게 부를 상상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먼저 마음속에서 이뤄진다. 여기에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17세 때 기이한 꿈을 꾸는데요. 형제들과 곡식을 묶고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의 주위에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요, 태양과 달,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예를 갖추었다고 해요. 이러한 꿈들은 장차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지배권을 행사할 것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집에 대한 꿈을 꿔야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집에 대한 꿈을 꾸었듯 우리도 또한 그래야 한다. 성공은 먼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저자가 신기하게도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꿈 이야기를 질투심 많은 형들에게 털어놓은 것이다. 그리하여 형들은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족 상인에게 은화 20냥을 받고 요셉을 팔아넘긴다. 우리는 요셉이 한 것처럼 자신의 꿈과 마음속의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 된다. 마음에 그려놓은 원대한 그림이 의심과 질투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성공을 마음속에 그리며 인내하라. 상상력이 우리를 위해서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만 않는다면 결과는 더욱 풍성하게 찾아올 것이다. 이 마음속의 이미지가 현실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면 걸릴수록 그 결과는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상상하라. 어느 날 매우 완고한 부인이 상상력에 관한 강연을 듣고 찾아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엄청난 효과를 본다는 말, 난 못 믿겠어요. 그건 그저 정신력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 부인이 경제적으로 나중에 몹시 공고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어려움을 찾아와서 털어놨다고 합니다. 부인의 마음속 이미지를 바꾸지 않는 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될 거예요. 부인은 끊임없이 경제적인 궁핍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마음은 상상하는 그대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생각하고 상상하는 습관을 바꾸세요. 이 부인이 이제 이 말을 따랐다고 해요. 날마다 풍성한 결과에 대해서 상상하는 습관을 들였고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서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가진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늘 고민거리만 늘어놓고 다녀서 기피 대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푸근한 사람으로 변했다고 해요. 그 다음 말이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뺏어와야 한다면 그렇다면 이 상상력이 정신력일 뿐이라는 부인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남의 것을 뺏어와야 한다고 상상할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때도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는 걸 상상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예정된 것을 찾아오는 것 뿐이다. 그것이 바로 신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은 섭리이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이기적으로 상상하지 말라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을 탐해서는 안 된다.
상상력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서는 좋은 것만 상상하여 실제로도 좋은 것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정으로 열망하는 것을 상상하라.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상상해야 한다. 의지와 이성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적극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라. 대충대충 상상한다면 그런 정도의 결과만, 즉 대충대충 결과만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변해가게 되어 있고 끊임없는 상상은 무엇이든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이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챕터 6번입니다. 꿈의 실현을 명령하라. 열망하는 목표와 실현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 결과를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음속에 그렸다면 이제 상상한 그대로 되라고 명령할 차례이다. 뭔가 굉장히 멋집니다. 이 명령의 법칙은 지배권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이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부로 가는 길을 장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죠. 이 명령의 법칙이란 반드시 부를 이루겠다고 긍정적으로 다짐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과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의 법칙은 가장 쉬운 법칙 중에 하나라고 해요. 무엇을 열망하는지 목록을 만들고 마음속으로 실현을 상상한 다음에는요, 실제로 이루어지려고 다짐하고 선언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말을 통해 명령한다. 이 단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명령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주로 부정적인 쪽으로 사용함으로써 원치 않은 결과만을 낳는 게 탈이다. 어떤 사람이 오른팔이 너무 아픈 데다 마비 증상까지 반복되자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는 팔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내렸지만 그 후에도 오른팔의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말의 위력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갖게 됐다. 그리고 평소에 자주 쓰던 말버릇을 떠올리게 됐다. 뭐뭐만 하게 된다면 내 오른팔이라도 내놓겠어. 그는 즉시 이런 언어 습관을 중단했고 팔은 점점 회복되었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조 디스펜자의 책에는 이거보다 좀 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딸이 알러지를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의 알러지만 치유될 수 있다면 내 오른팔이라도 내놓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잘렸대요. 오른팔이 잘리자마자 딸의 알러지가 나았다는 이야기를 조 디스펜자의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엄청난 위력을 가진 거죠. 소리내어 다짐하는 것은 일종의 명령이다. 원하는 것을 다짐하고 끊임없이 선언해라. 선포한 내용은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나의 세계를 만든다. 말의 위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명령의 법칙이라는 거고요. 보통 제가 영미권 사람들이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영어 선생이다 보니까 뭐뭐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그냥 제일 그거 한 것이란 뜻이에요.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중 하나가 명령의 법칙이다라고 이 사람이 썼잖아요. 이 얘기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러 가지 가장 진짜 빠른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령의 법칙이구나.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바로 그게 명령의 법칙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임을 소리내어 다짐하세요. 하루에 3번씩 5분간 되풀이해야 한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말할 만한 상황이 안 되면 12번씩 글로 쓰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큰 소리로 말할 만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저는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에 잠깐 사람이 없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5분은 낼 수 있겠네요. 부강좌의 수강생들이 주로 다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들만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지금 그런 사람들을 내 앞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또 다른 선언문이 또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이 지금 나를 부로 이끌고 있고 나도 모든 사람과 사물을 부로 이끌고 있다. 소리내어 다짐하면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
부강좌를 진행하다 보면 성공에 관한 이론이란 이론은 죄다 깨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그러나 그런 이론의 실제 효력을 증명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확신을 매일 명백한 언어로 표현하는 일, 즉 확언을 품위가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경제적인 궁핍과 빚더미 속에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더욱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포장 도로를 걸을 것인지 흙먼지 있는 맨 땅을 걸을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명령의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포장도로, 즉 성공을 위한 왕도를 걸을 수 있게 해준다. 로열 로드죠. 소리내어 다짐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 다음 말이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와, 이게 지금 당장 잠깐 생각해 봤는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다짐해 보자. 적어도 한 명 이상 명령의 위력을 공감하고 함께 사용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특히 자신이 내린 명령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 글리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떻게 다짐하지?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단 말인가? 아까는 공유하지 말래매. 뭐 이런 얘기까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이미 1000명 넘는 구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많은 멋들어진 채널들 많으신데, 뭐 물론 그런 채널들도 다 구독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이 채널 오셔가지고 이 영상을 이렇게 길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함께 다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함께 다짐할 거잖아요. 우리 모두 서로를 응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응원단을 만들었나 봅니다. 다짐하는 내용을 글로 적어라. 소리내어 다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내용을 글로 적되 계속 반복해서 쓰면 된다. 그 다음에는 매일 밤 깨끗하게 깎은 연필과 종이를 들고 조용히 혼자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미리 준비해 놓은 글을 쓰고 또 쓰면서 마음에 새긴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시작했고 건강이 개선되었으며 다이어트를 해야 될 정도로 몸에도 걱정했던 바와는 달리 살이 붙었고 부부 사이마저도 회복이 되었다고 해요. 간단한 선언문을 작성해서 건강과 부와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을 다짐해라. 건강도 매우 중요한 거죠.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친구가 부인한테 한 얘기입니다. 첫째, 당신의 상태나 병원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중단하자. 둘째, 당신은 삶만 생각하고 삶을 다짐하고 삶을 기대해야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일 명령의 원리를 적용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신이 내게 주신 건강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다짐했대요. 하루에 몇 번씩 그 말이 떠오를 정도로 잠재의식에 깊이 새겼다고 합니다. 그게 22년 전 이야기라고 해요. 이 친구는 그때부터 병색을 지금까지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부라는 게 단순히 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어번던스의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서 건강도 뭔가 신체 활력이나 이런 것들이 풍요로운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 책에 저자가 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짐의 위력. 어떤 사업가가 저자한테 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다짐의 위력이 나를 살렸습니다. 6달 전 당신의 강연에 참석하여 명령의 원리를 듣기 전까지 나는 사실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죠.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당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좌절에 빠져있던 터라 일단 한번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실천한 덕분에 나는 다시 정상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명령의 원리는 정말 효력이 있었던 겁니다. 몇 주 전에는 6달 전에 나처럼 몹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가 나한테 그러더군요. 도대체 내가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죽고 싶은 생각만 들어. 자네가 가진 행복, 낙천성, 자신감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에는 나도 자네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네만 이제 소리내서 다짐하는 습관을 배우고 그 내용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나는 수렁에 빠져나와 성공의 길을 다시 걷고 있다네. 그리고 좌절했던 그 친구에게 내가 성공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그 선언문을 쥐어주었습니다.
약간 황당해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고맙게 봤더군요. 그리고 최근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활짝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언문 덕분이야. 나도 이제 수렁에서 빠져나왔어. 몇 마디 말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 하지만 나는 지금 틀림없이 변해가고 있어. 이 목표를 향해서 매일 소리내서 다짐하고 명령하는 이 수고를 치러야 우리는 풍성한 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를 위한 창조적인 원리 3단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첫째,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와 계획을 글로 적어라. 둘째, 그 성공적인 결말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음속에 그려라. 셋째, 대담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고 다짐하고 명령해라. 이 간단한 과정을 실천하고 꾸준히 반복한다면 거세게 밀어 닥치는 부의 물줄기를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 저자 캐서린 폰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의 법칙은 총 18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6장까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진행하면 이 책을 여러분께 전부 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그레이트 라이프 치어리더 글리치의 응원은 계속됩니다.